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옆에 노영희 변호사, 김한한 결의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는데요. 네. 역시 뭐 그대로 오대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들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1차에서 좀 많이 나왔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한동훈 후보 대표가 이제 대표죠. 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원희룡 나경원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이게 좀 확인이 된 게 결국 뭐 윤심 했지만 윤심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의 위상과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확인된. 이렇게 윤심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득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인단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한 5% 정도 앞섰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에는 또 반대로 5% 정도 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인단은 결국에 이제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에서는 윤심이 한 5% 정도 작동을 했다. 뭐 이런 정도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근데 그 윤심은 지금 원희룡과 나경원에서 작동한 걸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일반인 여론조사 20%, 당원 투표 80%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얻은 걸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62.69%, 예.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63.46%를 얻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당심에서나 민심에서나 한동훈을 지지한 세는 거의 같았다라는 거고, 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미세하게 원희룡이냐 나경원이냐 뭐 이런 구도에서는 윤심의 오더가 먹혔을지 모르지만 대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는 오더가 안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윤심이 없었다라는 거는 오더가 안 먹힌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중립을 잘 지켜가지고 한번 아름다운 전당대회를 만들어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잘 경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동훈만은 안 돼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 나오고 막 무슨 뭐 온갖 거를 했는데 분명히 오더를 꽂으려고 했고 조직 선거를 하려고 했고 조직을 가동시키려고 했고 후보도 직접 만들고 했는데도 어쨌든 요 똑같이 당심이든 민심이든 똑같이 62점 몇, 63점 몇이 나왔다는 거는 오더를 분명히 내렸는데 중간에 안 먹혔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했다. 이번에 우리 떨어지면 죽는 거다. 예.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술 한 방울 안 먹고 자기네끼리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서정욱 변호사 같은 이제 유튜버들이 사실은 반한 연대를 이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잘 받아줘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어요. 그 당원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원희룡 후보 밑으로 혹은 원희룡 후보와 손잡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60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쪽에 힘이 엄청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취재를 해보니 그 60몇 명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터무니없이 불풀려진 것이었고, 또 하나는 TK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분들도 하는 말이 나를 이쪽 라인에서 뭐 원희룡 쪽으로 하는 건 좋다. 그러나 내 조직을 움직여서 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뭔가 오더가 왔고 우리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청한 거는 맞는데, 그리고 나는 심정적으로 원희룡이 한동훈보다 훨씬 더 내가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안 되는 것으로 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 조직이 안 움직인다. 내가 연락해가지고 내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이 동네에서 많이 했으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조직원들이 움직여서 이거 찍어라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봤자 안 먹힌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원래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은 지난 초에 있었던 그 공소 취소 부탁 논란, 그거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금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이 기소한 거다. 그러니까 한번 사과해놓고 대통령이 기소한 거다라고 하는 말까지를 이번에는 좀 이건 너무 센 거니까 그래도 한동안 안 먹히겠지라는 쪽으로 해서 기대 좀 걸었대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건 마저도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김건희가 앞에서 이렇게 쫙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살려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마인드로 지금 계속 갔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 65%였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65%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하게 62.8이면 완전히 다 맞춘 거나 마찬가지라서 정말 이거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모두가 다 완패한 거다 한동훈한테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 62% 나오고 그다음에 투표율은 한 48%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해서 류고 30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당원이던 국민들도 아마 국민의힘 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투표할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한동훈 쪽은. 네. 왜냐하면 지면 죽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을 놓고 봤을 때는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4년 후에 공천권은 윤석열한테는 일단 없어. 그렇죠. 예. 한동훈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누구한테 열심히 원희룡한테나 나경원한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다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극적으로 하고 아주 이 당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한 30명 정도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뭐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수가 열심히 뛰면 이건 당연할 수가 없는 선거예요. 게다가 소수만 지금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만 투표를 했다는 거는 소수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조직표가. 그리고 그게 오히려 조직표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선거. 그 부분에서 맞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대통령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맞는데 근데 지금까지 당내 선거 하는데 전당대회 하는데 또 이 정도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50%에는 못 미쳤지만 40% 후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적은 투표율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한 54 나왔잖아. 50%를 넘겼는데 그때가 상대편도 풀가동되고 오더를 받는 사람들도 열심히 뛴 선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김기현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더를 받아야 되는 쪽이 열심히 뛸 수가 없는 선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표율 자체가 많이 낮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오더가 먹히는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 가동률이 낮았던 것이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조직 가동률이 왜 낮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선 공천권이나 이런 게 걸려서 있었으면은 다소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리하더라도 자기 조직을 갖고 있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얼굴 봐서라도 좀 찍어줘 이렇게 가는데 첫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순수하게 뭘 갖고 지금 오더를 관철을 시켜야 되냐면 결국 오더를 관철시키는 것도 사람을 설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우린 여당인데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가는 그러한 대표여야 되지 않느냐. 요 하나의 논리로 사실은 설득을 해야 돼요. 당원 내지는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렇게 설득이 되려면은 적어도 그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 내적 논리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여당이 대통령하고 거의 이 결단 낼 듯이 싸우는 거는 곤란하지. 이렇게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번 선거 그런 선거가 절대 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예를 들면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했으면은 신윤계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떻게 전략을 짰어야 되냐면은 한동훈이 나오면서부터 이 선거는 한동훈 대 윤석열처럼 된 거잖아요, 선거가. 그렇죠.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선택해. 이런 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자들은 반드시 한동훈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구도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다른 구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나오고 이러면서 구도가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이냐 윤석열 김건희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구도가 더 악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악화된 구도를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더를 내리고 싶은 사람도 오더를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도 애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싶지도 않지만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도 아무리 그래도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성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근데 그것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서 한동훈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느낄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은 한겨레에서 제가 이 나온 1분 1답을 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의 답은 그동안 조사가 미뤄졌는데 영부인이 결단해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하나마나 말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데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3회 장소에서 수사하지 말고 검찰청에서 수사했으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이 정도의 말이야. 한동훈의 말은. 뭐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왜냐면 워낙 지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가 여기까지 몰려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거기서 주목할 거는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있는데 여사가 결단했다라는 거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왕성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사가 스스로 정무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한동훈 대표 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했고 또 하나는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윤한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 눈높이라고 표현했다가 용산이 발칵 뒤집어져서 그때도 경로 나오고 뭐 사전 정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몰린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가 되고 나서 여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국민 눈높이를 하면 이거를 뭐 뉴스를 매일 보는 저희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채고 누가 제일 눈치를 채겠습니까? 용산에서 눈치를 채겠습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를 또 들고 나오네. 근데 국민 눈높이를 들고 나오면 네. 명분적으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데.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도의 어떤 뭐 간보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 이게 얼마나 짜고 합니다. 매울지, 네. 아니면은 그냥 뭐 무덤덤할지 그렇게 네. 그래서 술에 타협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갈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한동훈은 이를 갈고 있었다. 이를 갈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걸 일부러 말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나는 오로지 국민 눈높이만 보고 간다. 뭐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대선 후보 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니네 간 맞춰주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칼을 겨누겠다. 이제 이 뜻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특검 그 제3자 뭐 수용 관련해서 그 내용에는 아마 자기에게 상징적인 거니까 어쩌면 그거 자체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세게 나갈 것 같아요.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기본 목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네, 윤호환 정부라고 얘기했죠. 요러면 이거는 그럼 레토릭인가? 그냥 그냥 수사적으로 맨날 하는 소린가?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대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고 국민의힘은 뭐 나쁜 여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성공시켜야 되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사실은 그래서 용산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얘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얘기인데 용산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얘기하고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산의 세계관은 용산의 의심은 한동훈이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우리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아넘기는 목적은 자기가 대선 나갈 것이다. 즉 원래 익숙한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익숙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공으로 그 살아있는 권력을 밟고 올라서서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창출하는 거 이거에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똑같이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할 거다라는 말은 한동훈 대표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한동훈 대표의 내신과 관계없이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광경은 그렇게 펼쳐진다. 요걸 일단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한동훈의 내신도 똑같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도를 전제한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이 하나만한 사실은 뭐 언론적인 얘기들을 이 구도에 넣고 보면은 약간 용산 입장에서는
괘씸하거나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냥 문장만 놓고 오면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뜻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무 네.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네. 이 구도에 넣고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용산의 시각이에요. 이원석은 한동훈 편이어서 저런다. 이원석이 한동훈의 이 대리전을 치러가지고 결국은 한동훈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도와주고 그 수단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밟아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한 대리전이 검찰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 용산의 시각에서는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거는 문제야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이원석 편을 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원석 시각도 딱 그 정도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용산의 시각에서는 저는 계속 용산의 시각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상식인들의 시각이 아니라 오케이. 용산의 시각에서는 네. 역시 봐봐. 한동훈이 이원석 편 들지? 거봐. 한동훈하고 이원석하고 짜고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네. 이게 맨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수습을 아마 하려고 할 건데 한동훈도 윤석열도 24일날 밥 먹는다는 거잖아요. 다 모아서. 밥자리도 제가 볼 때는 구성이 좀 이상하긴 한데 24일이 오늘 아니에요? 오늘 저녁 만찬입니다. 제가 어젠지 오늘인지 날짜를 몰라요. 그 이게 어쨌든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구성도 좀 이상하긴 한데 밥은 먹고 뭐 잘했다고도 하고 악수도 하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내심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한쪽은 경로하고 한쪽은 긁히면은 또 내심이 나와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충돌을 하고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차피의 사전적 뜻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어가 용산 입장에서 야 어떻게 대표가 한동훈이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나리오가 가는데 이렇게 가면 미래 권력인 한동훈이 현재 권력인 윤석열 용산에 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라고 하지만 아직 임기 절반도 안 지났고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자해전당대회라고 부를 임기가 정도로 아직도 절반도 안 지났어? 네. 황당하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대표가 한동훈이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용산이 우리가 꺾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대표가 한동훈인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내려와줘야 그런 스타일 아니야. 한동훈 대표가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갈등이 한 3번 정도 보면 일반적인 눈높이,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하겠다고 나섰는데 저 정도 얘기는 해야지 라는 수준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해도 그렇죠. 용산이 어쩔 수 없지. 한동훈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줘. 사생 결단으로 덤비잖아요. 그렇게 가면 저도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당장에 오늘 용산에서 자리 배치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의전에 따른 관례라고 하면 바로 옆이어야지. 바로 옆이거나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오늘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여러 명 부른 거 아닙니까? 지금 진 사람들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진 사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도 부르고 그다음에 진 사람들도 다 불러? 네, 진 사람도 부르고 현 지도부인 황우여 비대위까지 다 부른다는 거예요. 단체로 다 부른다는 것이고 절대 윤석열, 한동훈의 단독 만찬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마디만 더 얹자면 말 많이 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얹자면은 계속 이야기해요. 네, 뭐 너무 말 많이 하면 무슨 여기가 뭐 하여튼 저의 개인 유튜브 아니니까 여기는 스픽스 전계환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최경영의 정치 본색이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정말 이 바늘구멍만한 가능성 속에서 야 한동훈이 대표인 걸 인정하자 꺾인다고 해도 꺾일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보지만 김건희 세 글자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여기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중국집 여의도 중국집 외백이라고 있어요. 외백. 외백? 외백이라는 중국집에 정치인들이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구나. 원래 마포 있는 집 유명한데. 그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그 건물들 있는 데 있잖아요. 뭐 대합 빌딩, 대산 빌딩 뭐 그쪽에 있어요. 그래요. 6시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하여튼 그 페트 공소 취소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그 옆방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서 저 사람들 이제 내일 안 될 거니까 대책회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3명만 모여가지고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3명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모여. 근데 거기 한동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없었고 일단 한동훈 없었고 옆방에 있었다는 다른 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방에 많은 분이 네,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와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쪽 대책회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어차피 한동훈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걸 월요일 날 저녁이니까 다 감지를 했잖아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대책회의를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하고는 같이 못 가는데 이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걸 내심으로는 다들 좀 고민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어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올해 1월이죠.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터졌었을 그렇죠. 때 1월 21일, 19, 21일, 22 요 타임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얘기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불경스러운 표현을 쓴 김경률 회계사를 잘라라 비대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그거를 안 들었잖아요. 그랬죠. 이 사람이. 네. 그러고 나니까는 한동훈 열받아서 이번에 그럼 한동훈 네가 그만둬라. 그런데 역시 그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도 연락하고 해서 이 사람을 좀 중단시키라, 뭐 이제 자르게 해라, 힘을 좀 빼게 해라라고 또 했대요.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 너 왜 안 냈어? 그랬더니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당신 그거 나한테 말한 거 내가 공개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서 대통령이 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해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예. 대통령에게 한동훈이 뻣뻣하게 내가 무슨 사과를 왜 합니까? 이렇게 그게 나왔어요. 지금 올해 지금 들어보니까 1월 말. 1월 말에. 1월 말이네. 1월 19, 20, 20일 고라인에 예. 있었던 일이고 21일인가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만두라 그랬었잖아요. 그 타임에 더 중요한 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말인데 어쨌든 한참 얘기하면서 막 화내고 신경이 되고 쌍욕이 나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둘이 워낙 친한 사이니까. 예. 한동훈이 마지막에 그랬대요. 뭐라고? 내가 사과하면 탄핵입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사과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과하면 탄핵입니다. 감당되십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동훈이가 그러고 난 다음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물론 본인은 나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부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여론은 반반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 비대위원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모든 책임을 다 내가 받아들인 척 하다가 대통령이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는데도 안 가고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총선이 진 건 좀 기분 나쁘지만 한동훈이 진 건데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라는데도 직접 안 말하고 딴 사람 시켜서 한 거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하고 그때부터 절치부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정치인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 사람한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그 당대표에 나온 거예요. 나왔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동훈한테 붙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다 너랑 운명 공동체야 하면서 미친 듯이 죽을 것처럼 뛰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 됐어요. 103일 만에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갈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과 척을 지고. 진군하라. 진군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군하라. 네. 그리고 김건희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에 끌려 들어가면 나도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거다. 여기서 근데 김건희를 정밀한 외과 수술 타격처럼 이렇게 딱 공격을 해서 김건희만 특검에서 제거할 수 있나? 못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권력을 못해요. 균점 또는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하려면 메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메스가 안 들어가요. 메스가 그 타겟상에서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나 이런 게 끼어들어가지고 안 돼! 이러는데 이게 일심동체야. 진짜 일심동체인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그 김민전의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한동훈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뒤에 굉장히 오래 잡히더라고. 김민전 최고위원. 예, 근데 굉장히 실룩실룩하다라는 그 부사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실룩실룩하게 이렇게 계속 그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냥 심드렁해요. 근데 김민하 평론가의 그 심드렁한 표정과 김민전 최고위원 당선자의 심드렁한 표정은 좀 다릅니다.
저는 하고 거기는 전이니까. 예. 저는 아래쪽에 있고 예. 그분 앞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분의 그 심드렁한 표정은 무심한 심드렁한 표정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유심한 심드렁한 표정이야. 근데 그게 매우 띠꺼웠어. 이게 오늘 나왔잖아요. 네. 나는 나는 친윤이 아니다. 나는 라면도 안 먹었고 통화도 안 해봤다. 김민정이? 오늘 아침 김민정이 아침에 태세 전환 했나? 라디오 나와가지고 어제 너무 표정을 보여가지고 태세 전환 한 건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내가 친윤이라고 이러면서 네. 난 라면 먹은 적도 없어. 통화도 한 번 안 했어.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정치를 오래 하고 타협에도 익숙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었고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렇죠, 근데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상병 특검은 대다수의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용산 뭐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오늘은 이진숙 뭐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원외에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여기서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 수 있는 정치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승부수를 띄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 비대위 시절에도 사실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조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그 갈등들을 다 처리를 못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눈앞에 뭔가를 놓고 달리는 기간이 아니라 국회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이 정권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은 아예 금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접근이 안 돼요. 이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포인트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 승부를 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산과 갈라서는 거 말고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하면 8표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지금 뭐 그 무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승부수를 최상병으로 할 것이냐, 김건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거로 할 것이냐 이 문제지. 근데 어쨌든 어떤 거로 승부수를 띄우더라도 용산에서는 어떻게 대표가 한동훈이냐고 나올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받아줄 거란 말이죠. 이 최고위원들 5명의 최고위원들은 변수가 되나요? 장동혁, 진정호는 한동훈으로 분류가 되고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은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들도 아니 정치는 진짜 생물이기 때문에 이뇨한이나 김재원, 뭐 김민전 씨는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김재원 같은 분들은 워낙 정치 노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딱 친윤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이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이뇨한 같은 경우도 정치 초보잖아. 그러면 본인 체면이나 본인 나중에 역할을 뭐 그렇게 나와서 전투적으로 뭐 방어하고 이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요했던 게 제 기억에 근한 5년 일에 딱 한 번뿐 아닙니까? 이준석 내쫓을 때. 그렇죠. 사실 그건데 그거를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제 그거는 방어가 된 거잖아요. 2명은 무조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최고위원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4명을 채울 수 있으면 이 최고위원들이 스크럼을 짤 거예요. 우리는 친윤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시점이 온다고 하면. 근데 지금 말씀처럼 스크럼 짜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3명이 그렇죠. 짜가지고 한동훈을 막자 이렇게 갖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는 이제 분산될 것이다. 분산될 것이고.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아마도 제각기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의 지도력이라는 거는 그럼 없어지는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고 누가 할 거냐면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령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거는 원내 사안이잖아요. 대표 원내지 않습니까? 그럼 원내대표의 의견이나 원내대표가 만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있는 거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활용해가지고 용산은 좀 핸들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당장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저께 물어본 거잖아요. 기자들이 그것도. 그렇죠.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주적 토론을 더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내부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민주적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한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검은 여기서 민주적 토론이라는 거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이 수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텐데 우리가 재의결할 때는 8표의 이탈 여부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할 때는 8표가 기준이 아니죠. 일단 뭐가 의견이 최소한 다수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몇십 명씩은 있어야 이제 다수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적어도 108명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10명은 넘어야지 뭐 이게 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닙니까? 의견 표명은 아무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몇십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구조를 보면은 지금 친윤계라고 기존에 불리던 사람들은 지금 오늘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이거 하면은 최상병 특검 이거 하자고 하면은 당 결단 난다가 제목이에요. 분당된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한테는 지금 뭐가 생긴 거냐면 시간을 벌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친윤은 친윤대로 그 추경 원내대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거를 이용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요거 당분간은 이렇게 버틸 확률이 생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야권이 뭐 가만히 있나요? 이게 그렇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통화기록 같은 경우도 1년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 7월 말 뭐 8월 초 이거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뭐 공수처는 아니다. 뭐 우리는 뭐 확보할 수 있다. 좀 시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당장 또 아니 생각을 해보면 7월 4일인가 그 제보를 했잖아요. 제보를 하기 전에 김규 변호사 제보하기 전에 7월 1일인가 가가지고 다 제출을 했대. 기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일이 훨씬 지났어요. 근데 왜 이종호도 안 불러? 이종호를 왜 안 불러? 안 부르는 것도 안 부르는 거고. 네. 얘가 뭐 대통령실에 있어?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뭐 공수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씀드렸는데 이종호를 부른 다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가 네. 지금 그 벽 앞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네. 당연히 뭐 수사의 기본 ABC가 있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봐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종호를 그래도 불렀습니다. 이종호를 불렀는데 이종호를 부르면 이종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부정을 하든 뭐 자백을 하든 인정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스텝을 공수처가 갈 수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공수처가 특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역량으로는 돌파가 안 되니까? 공수처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이 공수처 차장 임명 문구적되는 대통령실 최상병 수사 힘빼기 이렇게 나왔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처장인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돼서. 네. 대통령이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라도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였지만 원래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시키고 싶은 사람 따로 있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공수처장인데 공수처장이 혼자서 공수처장을 다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장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승 변호사라고. 근데 2주가 지나도록 임명한 재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근데 기사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오동훈 처장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괘씸해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도는 등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아니, 대통령실은 무슨 뭐 아니 어떤 그 독립적인 기구나 정부의 기구에서 뭘 하면은 뭘 본인들이 괘씸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얘들은 뭐 왕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수사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뭐 그게 이종호 씨든 뭐든 간에 뭐 수사를 할 수 있게 주는 분위기겠냐 이거죠 지금 상황이. 공수처에서 오동훈은 왕따예요. 오동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안에 있는 검사들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검사들이거나 그렇죠. 옛날에 특수부에서 같이 일했던 검사이거나 윤석열 검사로부터 은혜를 입은 검사들이 지금 공수처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동훈 처장은 27기이긴 맞아요. 근데 27기가 윤석열 대통령 27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이랑 같은 기수잖아. 판사인데 같은 기수 서울대 법대 같은 친구들이지만 27기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파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 그렇게 막 왕래가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성격이 무난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수에서 그냥 오동훈을 임명을 한 것뿐인데 문제는 공수처에 있는 그 기라성 같은 그 센 검사들을 이 사람이 통제를 절대 못하고 실제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해달라 그래봤는데 자기 말 듣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보다 늦게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공수처 안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생기려면 그 사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렇죠. 네. 용산에서 인증해줘야지 힘이 생기는 건데 안 해줘. 차장을 임명해달라고 그러는데 용산에서 대놓고 아 몰라 이래버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 내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차장을. 게다가 용산은 27기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27기는 다 짜증나 이제는. 다 배신의 아이콘들이야. 한동훈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다 싫어 이제는. 그러니까 처장을 이렇게 홀대하는데 개별 수사팀에 대해서 용산에서 과연 맞zul을 안 뻗치겠느냐 지금. 근데 저는 공수처가 뭐 민기적 되는 거는 오래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재의결할 거 아닙니까? 예. 무기명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8표 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탈표가. 그러면 넘어줘야 돼. 아니 넘으면 예를 들면 벌어질 여러 경론이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누가 이탈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무기명인데. 한동훈이 이탈했나 보죠. 한동훈은 의원이 아니잖아. 아니 한동훈 걔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 버틸 수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를 쫓아내기 위한 음모로 사실은 친윤들이 배신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민주주의입니다. 이래야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건 그 선만 넘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 선만 넘어가면 이제는 키를 한동훈이 주게 돼요. 그렇지.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하고 한동훈이 말아먹는 거가 되지.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트랙의 얘기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장에 이제 어쨌든 재투표를 해서 무기명으로 했는데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이거를 거부하고 용산도 못 받겠다고 했는데. 아유 한동훈이 나는 절대 책임 못 지고 그게 하겠죠. 그게 곧 온다. 이제 그게 곧 온다. 아니 그러니까 8명 확보했어요 명단. 모르겠습니다. 있네. 저는 친윤이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충분히 이미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충분히. 있어요. 예. 김민전이 오늘 이렇게 말한 거 봐봐. 김민전 딱 나와. 예? 내가 친윤 아니야. 김민전 이분은 그리고 예전에는 진보회에도 왔다 갔다 했었어. 아 그럼. 민주당에도 왔다 갔다 했었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뭐 가고 뭐. 그러니까 이분은 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고.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는 KBS 뭐 이뤄진다 뭐 이런 데서 그래도 중도 진보 쪽으로 나왔었던. 대한민국 대표 폴립해서 타이틀이신. 제가 이분하고 방송을 많이 했어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분의 스탠스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때 시류에 맞춰요. 만약 그런 식으로 8표 이탈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저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인터넷을 갈아버리자. 찌질한 검찰 이야기 조금 더 이따가 좀 해야 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30초밖에 안 되니까요. 예, 떠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변화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묻히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합쳐서 77만 원의 혜택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대로 이제 찌질하게 나가겠죠. 뭐 하극상 당했는데 이미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네. 뭐 가능한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검찰 내부에서 야 이게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검찰총장 패싱해 이러면 우리가 매일 알지만 어저께 오늘 이프로스에서 하루에 뭐 글이 30개씩 올라왔다 50개씩 올라온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고 그럼 이현석 총장이 감찰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중앙지검장이 언론 통해서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현석 총장이 본인이 정말 죽겠다 이런 각오로 덤비지 않는 이상 그렇죠.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원석과 한동훈은 좀 비슷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인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
이원석 총장은 새가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한겨레 기사에 보니까 진상 파악과 진상 조사의 차이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검 관계자가. 그걸 설명하고 자빠졌습니다. 뭐하고요? 진상 파악과 진상 조사. 뭐가 다르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 네. 이원석 총장이 날 패싱해 이래갖고 화를 낸 거잖아요. 네. 화를 내고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진상 파악해라 이랬는데 거기서 수사팀 검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아니 나더러 이거 수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열심히 수사했더니 갑자기 나를 감찰하려고 그러고 난 못하겠으면서 사표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좀 강단 있으면 너 그만둬 임마 이런 다음에 그만두려면 다 그만둬 이런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강단 있게. 네. 근데 검찰이 뭐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얘가 학교야? 이러고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사표 낼 일이 아니야. 사표는 일단 반려하고 잘 들어봐. 이게 사표 낼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진상 파악이라는 건 말이야.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진상 조사라고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진상 파악이라는 거는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렇게 뭐 들고 일어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뭐 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진상 뭐 조사인지 파악인지 하시려면 저만 하십시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부하들한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고3 일진이었던 애가 고2라고 고2들한테 이렇게 쫙 둘러싸여가지고 한 50명 쫙 둘러싸서 너 한번 맞짱 뜰까? 1대 50이다? 뭐 이런 이야기구만요, 지금 이게. 사실 난 일진이 아니고 모범생이었어. 내 목표는 전교 3등이었어. 전교 3등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창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검사들도 없어요. 네. 너무 굴욕적이다. 뭐 하는 굴욕적이긴 짓이냐. 하지. 우리가 피의자냐. 네. 우리가 조사하라고 하면서 지휘하고 연락도 못하게 신분증 보여줘갖고 나 검사라는 거 입증하고 네. 내가 핸드폰 다 뺏기고서 핸드폰 다 압수당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당신이 지검장으로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 사실 이러고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검찰총장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찍소리내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권이 막 아주 튼튼해가지고 1년, 3년, 5년 후까지 전부 다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또 충성을 계속 하겠지. 네. 하지만 사실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자기네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네, 검사들은 근데 원래 비겁해가지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권력이 근데 이제 저는 뒤집어지지 않는 이번 이상. 사태를 네. 보면서 진짜 네. 서초동이 약간 갈라파고스 같다는 생각을 생각보다 한 게 이거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도 이제 갈라파고스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다 창피하잖아요. 그럼요. 검찰 그래서 역사상에 부끄러워요.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거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근데 언론에 인터뷰하는 검사들 김경목 검사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사인데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가서 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사가 네.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서초동 갈라파고스의 인식이다. 아니 대면 조사를 결단을 하셨대잖아. 여사께서 대면 조사를 결단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김정은 수령같이 피의자가 결단하면 대면 조사하고 결단 대면 조사를 직접 결단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아? 우리도 결단 다 안 하고 싶은데 맨날 결단을 강제로 시키잖아요 다. 예? 참. 그 한겨레 그림판이 맞아요. 예, 양주는 폐기했다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옆에서 거의 옷 다 벗고 무릎 꿇고 휴대폰은 반납하고 이렇게 싹싹 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예, 한겨레 그림판 칭찬합니다. 예. 양주를 근데 실제로는 어디다 폐기했을까요? 양주. 예, 뱃속에다가. 예. 위나 장. 위 내시경을 지금 해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예.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백을 그럼 가지고는 와야죠. 예를 들면 그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증거니까. 이렇게 나라가 환불을 받아야 돼. 환불을. 나라가 시끄러워졌는데 아니 근데 그 백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논리가 있잖아요. 네. 도이치 모터스를 조사한다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김건희 여사 네. 내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 사건 조사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나는 명품백 의혹은 조사받지 않을 건데 이창수 검사의 부하들과 그다음에 대검 간부가 와서 기왕 오신 거 명품백 의혹도 조사 받으시죠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결정해가지고 조사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방을 안 갖고 왔겠지 무조건. 갖고 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오늘 조사 받으시고 내일 백 제출하세요라고 했다라고 검사가 언론에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네, 그 다음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자가 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네. 백 제출했어요? 물어봤거든요. 검사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전에 어쨌든 서면을 제출했다는 거고 예. 그게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5시간 정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뭐 검찰 수사 받아보셨겠지만 그 정도 가면 오래 쉬어요. 그 정도 VIP가 오면 오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사실 실제 조사를 한 시간은 예. 더 짧을 텐데 예. 그 사건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1차도 예. 있고 2차도 있고 그렇죠. 했던 중간중간에 했던 말들에 대한 진위 여부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도이치는 서면으로 제출한 거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면상의 질문도 저희도 예를 들면 기자들도 사건이 돼서 검찰에 가면 사전에 서면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면 네. 제출하면 읽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정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가는 사건은 명예훼손이고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조사를 했겠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검찰에서 당연히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은 다 그 선물 받는 거 관련된 내용들 뿐이에요. 도이치모터스도 다시 이렇게 조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삼부 토건, 삼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주가 조작의 세력이 온전하고 혹시 김건희 여사랑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쭉 일지가 있잖아요. 5월 한 13일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삼부 토건은 폭등을 하고 그 중간에 원희룡 장관은 삼부토건 사람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하고 대통령은 폴란드 갔다가 우크라이나 가서 완전히 좀 정점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그 이후에 팍 최고점을 찍어버리거든요. 5,500원.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그 유명한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셈 그거 있잖아요. 그때 그 증인이 검사한테 신문 받는 증인이 민땡땡이거든. 그 민땡땡은 이종호의 그 처남이잖아. 처남. 그러면 이건 언론이 당연히 야 이렇게 엮이냐 이러면서 당시의 법정 기록을 다시 꺼내야 돼. 근데 꺼내는 언론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봤어. 법정 기록에 검사가 그때 물어봐. 2010년 10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누가 보냈고 증인은 네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그 증인인 이종호의 처남이 민땡땡이 민의사가 네 이래. 그리고 검사가 야 11시 44분 문자로 매도하라 하셈 문자가 온 뒤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증인 너 민의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지? 그러니까 매도를 해준 거야. 이게 통정매매거든. 그러니까 민의사가 네 그래. 자 근데 검사가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또 한번 찍어.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이 검사가 한 말이잖아요.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그 계좌만 맡겼어? 7초 만에 지들끼리 왔다 갔다 갔는데 이게 통정매매라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특검의 명분만 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당장에 갈라파고스 같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당장에 모래 내 머리 박으면 세상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버틸려면 임기 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 좀 너무하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이 수사가 그렇지. 오죽하면 황제 수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이걸 자초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사 그래도 가서 이렇게 해서 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털린다 이렇게 해서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쩌지 해갖고 대면 조사까지 받아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긴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26일 날 김건희
그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네. 지금 사실 저는 이번 그 전격적인 대질 조사 혹은 뭐 검찰 소환 조사는 기본적으로 26일을 대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누가 나와서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어요? 7070을 먼저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걸 물어봐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안 나온대잖아요. 그날 그렇지. 나온대요? 안 나온잖아요. 안 나오고. 그럼 누가 나와요 지금? 최은순 씨 나온대요? 이종호도 안 나와. 안 나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나올 없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원래 제대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 검사라도 불러야 돼. 이 조사했다는. 그렇죠. 근데 부를 시간이 없어 이제. 왜냐면 일주일 전에 이게 퉁지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안 받겠지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참고인들밖에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26일 실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19일 날 했었던 윤석열 탄핵 청문회도 사실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나는 뭐 그거야 뭐 이전에 그 최일병 특검이 워낙 많이 나온 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치더라도 26일 청문회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맹탕을 만들어 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작전 짜고 이걸 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일 아무도 안 나와. 법사위원들끼리 앉아가지고 멀쩡멀쩡 쳐다보고 끝나 이제. 그걸 그렇지.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보 만들면. 네, 이게 네. 너무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나 큰 비애인 거예요. 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니 통화 기록 나왔지. 빨리 특검 해야 돼요. 빨리 법정 특검. 기록 이렇게 다 나왔지. 뭐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래 3부 토건 이것도 너무 주가 조작 우리한테 같지. 수사권을 줘라 우리한테. 검찰이 차라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검찰 해체가 답인 거야. 검찰이 하지 말고 답은 검찰 해체가 맞아. 전경환 대표가 운영하는 스픽스에다가 수사권을 줘라. 그럼 아니, 압수수색도 하고. 5개 정도의 기소청을 각각 전문 분야별로 따로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세금은 세금대로, 그다음에 검찰이 주가 지금 조작은 주가 조작대로. 예를 들면 뭐 검찰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마지막 힘을 알고 있다. 마지막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이 검찰 가만히 두겠냐. 그러니까 지금 보수언론에서도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한 수사 지금 뭐 이재명 대표만 해도 몇 건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잣대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이 검찰이 정상적인 거냐. 이거를 보수 언론에서도 이미 이제 지적을 나오기 시작했고. 검사들은 본인들이 지금 공무원인지를 몰라. 근데 야당 수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야당 오늘 한겨레에 이춘재 논설위원하고 있잖아요. 네. 법조 오래 하신 분이죠. 네, 글을 썼는데 LH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이 있는데 LH가 발주한 뭐 감리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이 수사인데 어쨌든 이게 무슨 수사인지는 제가 뭐 이거 얘기하면 기니까는 어쨌든 간에 수사인데 이 건에서 지금까지 4명이 죽었대요. 이 하나의 수사를 가지고 사람이 조사를 받던 사람 중에 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LH? 네. LH 관련 뭐 발주를 받은 용역을 받은 회사의 무슨 건인데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다 어떤 뇌물을 받은 거네. 아니 수사를 받다가 수사를 받다가 죽었는데 이분이 추정할 때는 이게 담합비리 관련인데 그렇죠. LH의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하려고 담합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 사람들이 죽은 건데 이 수사는 자백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데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무리하기가 쉬운 수사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수사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체는 모르지만 그냥 추정하기로는 뭐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런 수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수사는 수사 받는 사람이 큰 결단을 내려서 제3의 장소에 핸드폰 반납하고 와가지고 자기들 지휘부랑 통화도 안 되는 데서 앉아가지고 미리 낸 70쪽짜리 그 서면 답변한 거를 가지고 읽기 연습 독해를 하고 그걸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 외곽 사무실에서 그냥 전화 받는 거라고. 아니죠. 조사 받은 거라고. 그거 맞지. 경호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운영하는 그냥 회사야. 거기 그 조그만한 데서 보안 확실히 지켜지는 결론은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거요? 근데 2년, 3년 후에 이 말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죠. 근데 수사를 이렇게 하면은 네. 어느 누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접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게 이 글에 나온 차례가 요거지만 김만배랑 동거래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잖아요. 최근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거 잘못이죠. 김만배한테 돈 받은 건 잘못인데 이 수사는 돈을 받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줬느냐라는 거에 대한 수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입증은 돼야지 이게 그러한 수사를 하는 건데 돈을 받은 거야 입증될 수 있지만 언론이 돈을 받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기사를 써줬는지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참 무리하다. 그거는 왜냐면은 그 김만배 행태로 보면 옆에서 이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거의 무작위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줘버리고 그러면서 아군을 만들고 필요할 때 좀 써먹고 뭐 이런 행태를 수십 년 동안 지속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굴욕스럽겠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야, 네 양심을 꺼내서 보여줘봐. 이거 이렇게 해서 네가 김만배한테 돈 받고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야라고 이렇게 계속 추궁을 당하면 굴욕스러웠겠지. 예. 지금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예전 같으면 어떤 사건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 최소한 검찰 내부에 자성과 반성의 기능이 돌아가죠. 근데 지금 그게 사실 내부에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시하는 부서도. 예전엔 그런 게 없었죠. 그랬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이다. 근데 지금 검찰은 최소한 그 정도의 체면과 윤리도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사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어떤 스트레이트 기사로 충분히 나올 법한 사건인데 이게 안 나오고 원래 기자들이 지적해줘야 돼요. 법조 주변에 있는 에서 그런 내용을 들은 어떤 칼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직업의 얼굴이 굉장히 그 과거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퇴행적으로 온 거고 이거의 핵심 뭐 구조로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특수부에서 어쨌든 그런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 지금 다 출세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류가 반영이 돼서 지금 검찰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퇴행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는 정치 권력에 밀접한 누구는 완전히 이렇게 무슨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데 누가 검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존중을 하냐고요, 이걸. 국민들 관심사는 지금 사실은 02800에 7070 누가 전화 걸었냐 이건 것 같은데. 누굽니까?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3분, 1분, 2분만 더 하죠. 각각의 나는 의견을 듣고 싶어. 저는 제 의견은 뭐 무시하고 일단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해? 누가 전화한 것 같아요? 누가? 02800에 7070.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답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국토부 장관한테도 하고 경호실에도 하고 뭐 이런 거면 사실 대통령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아니면 농단이에요. 농단 사태이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어도 직권남용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직권남용이고 대통령이 농단을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농단. 아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우리가 뭐 V1, V2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면 이건 국정농단 사태죠. 근데 다만 이게 국정농단 사태냐 아니면 직권남용이냐의 갈림길은 뭐냐면 이 번호를 한 명이 쓰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 대표 번호냐 이게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이게 대통령이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장관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경호에 전화해봐야겠다. 법률비서관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렇게 이 전화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전화가 경호 시스템상 혹은 의전 관리상 몇 개의 전화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한쪽에서는 이거 원희룡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거는 누가 전화해봐야겠다 하는 동안 관저에서는 또 다른 분이 그럼 나는 저쪽에서 전화해봐야겠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농단이다.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럼 내가
최경영에게 전화하고 싶으면 최경영 전화번호 막 누릅니까? 최경영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하죠. 그렇지. 못 외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번호를. 그렇지. 못 외워. 자, 800-7070은 일반 전화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를 들고 내가 최경영에 전화해야지. 최경영 번호가 여기 저장돼 있나? 네. 그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 그러면 대통령이든 V1이든 V2든 V0든 누구든지 간에 전화 딱 걸어가지고 직접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전화 중에 40초짜리도 있고 뭐 38초도 있고 맞아. 뭐 4분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 네. 우선 그 40초짜리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V1이나 이런 사람이 직접 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화번호 눌러서 하는 그거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긴 것들은 이제 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결국은 누군가가 전화 걸어서 바꿔줬다는 것밖에 안 돼. 옆에 있는 비서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전화 들어서 어디 연결해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할 연결하는 수밖에 거잖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그런 800-7070이라고 하는 그 번호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다이렉트로 그냥 쓰는 번호라기보단 맞아. 이 사람이 쓰는 번호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밑에서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처럼 움직이는 AI 비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번호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우리가 막 떠들어도 해봐 들어와 이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800-7070을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사람이 썼냐? 두 사람이 썼냐? 최소 한두 사람, 두 사람까지 예. 쓰겠다. 또는 뭐 경호처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썼냐? 경호처장은 안 썼을 것 같아.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네. 하나만 더 이제 상상의 영역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 그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의 부분은 이 번호가 포괄하는 장소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공간이 관저까지 포함을 하느냐? 5층이라는 얘기가 5층 뭐. 예. 아 근데 그 상상의 영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 전화를 쓰는 당사자가 대통령이면 관저가 당연히 연결돼 있어요. 당연히 연결돼야지. 왜냐하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그럼. 때문에 관저에서 들어도 그 전화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관저에는 또 혼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만 사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저가.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V1, V2가 그래서 V1, V2구나. 그런 생각도 합리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화를 같이 쓴다. 일반 휴대폰 전화도 같이 썼을 줄 몰라. 아니 휴대폰 전화도 같이 쓰는 사람들 많대요. 네. 남편들이 전화번호 잘 못 외우고 전화 좀 걸어봐. 당신이 뭐 좀 해봐 이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우리 높죠. 이혼 소송하면 네. 남편 전화번호나 남편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거 알고 있는 부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내가 다 관리했는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예. 네. 네, 그냥 다 봅니다. 그냥. 네. 네. 내 것도 다 봐요 사실. 네. 네. 감출 게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우리 있는데. 비밀이 없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이 네. 없습니다. 네. 정말 저희- 모범적인 분들과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예, 평균의 정치보스의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